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의 허동현 교수입니다. 자,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저희가. 지금 중앙청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일제 총독부가 그 사진이 보이시죠? 그 사진 보면은 앞에 그 어린이들이 있고 굉장히 평온하고 상당히 근대적이고 뭐 이런 모습이 드러나죠. 이거 일제 선전용 사진이에요. 과연 그랬을까요? 사실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받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전통시대 때 보면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가로를 메우고서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열등자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런 문화적으로 열등자 취급을 받던 일본에게 우리가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는 굴욕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독국가와 막부 말에 정한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말이죠. 일본이 고대의 천황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천자와 일본 천황은 동격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 천황에게 밑에 신하가 누구냐 하면 쇼군이에요. 장군. 우리 통신사는 누구한테 보내진 거냐 하면 그 장군한테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이 천자 천황으로 높다면 조선 국왕은 그 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라 하는 게 이제 일본이 처음에 메이지 유신 성공한 다음에 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때서부터 일본은 한국을 갖다가 자기 손아귀에 잡으려고 허든 게 일본 사람들의 수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 때 중국을 쫓아내고 우리를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그랬을 때 그때 러시아가 막았고요. 1905년에 러일전쟁의 결과 드디어 수건을 이룬 거예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역사가 있은 일에 처음으로 국토와 민족 모두를 말이죠. 이민족, 그것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에게 치욕을 당한 겁니다. 아물지 않는 그 상처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유례 없이 혹독하고 말이죠. 조직적이고 강제 동원적 식민 통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때 일본은 아까 총독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정치가 근대화되고 아주 평온해지고 잘 살게 됐다는 식으로 선전을 했죠. 과연 그랬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죠. 자, 그런 일제 식민 통치는요, 사실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보면은 그 헌병들 그리고 무관 통치, 총독은요, 다 군인 출신들이 왔어요. 선생님들조차 칼을 차고 교단에 섰으니까 이 칼에 의한 지배, 힘에 의한 지배였단 말이죠.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제국주의 열강들이라도 어느 정도 있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걸 보장했는데 우리는 참 그렇지가 못했어요. 메이지 헌법 있죠. 천황 대권을 얘기하고 이상한 헌법이에요. 인민의 기본권이나 국민의 기본권이나 뭐 이런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는.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한 그 일들이 이 총독부 통치하에 조선에서는 있었단 말이죠. 자,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조선시대의 곤장 트럭은 좀 달라요. 생긴 게. 이게 바로 일제시대 때 태형을 하던 틀이에요. 조선 태형령이라는 게 1912년에 내려져요.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좌우로 벌리게 해서 양팔을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 몽둥이로 친다. 일본 말이죠. 1882년에 태형을 폐지해요. 왜냐하면 이건 야만국으로 보이고 야만국으로 보이면 불평등 조약을 개정할 수가 없어요. 3.1운동으로 우리가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기 전까지 한때 우리가 문화적 열등자로 봤던 그런 일본인들에게 비문명인 취급을 받던 때가 1910년서부터 3.1운동 일어나기 전까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실시가 됐어요. 조선시대에 땐 말이죠. 땅에 두 개의 권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주들이 수조권이라 해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빌려주고서 취할 수 있는 그게 있었고, 농민들은 경작권을 갖고 있었어요. 경작권을 갖고 있었다는 게 뭐냐면 소작이 1년 단위로 해서 뭐 계약돼서 쫓겨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작권도 팔 수 있는 권리였단 말이에요. 한 물건의 하나의 주인.
이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에요. 그걸로 통해서 양반들이 갖고 있던, 지주들이 갖고 있던 수조권은 배타적 소유권으로 법으로 인정해줘요. 대신 농민들의 경작권은 부정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들은 좀 더 높은 소장료를 내야 되고 못 살게 되죠. 그리고 이 종래 말이죠. 이 우리나라 토지 중에는 황실, 그러니까 왕실이 갖고 있는 땅, 정부 갖고 있는 각 관청들이 갖고 있는 땅, 그리고 문중들이 갖고 있던 공유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다 일제 총독부가 국가재산으로,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의 재산으로 다 빼서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양척식회사가 많은 땅들을 가져왔잖아요. 그거를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 새롭게 등장하는 지주들에게 나눠줘요. 이 사진은요, 사모관대 입은 신랑 신부의 사진으로 보이죠? 근데 일본인 지주가 여기 와서 지금 한국식으로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린 사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종래의 양반들 지주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착취자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누가 제일 먼저 빨리 알겠어요? 선각자들. 선각자들은 누구겠어요? 먼저 깨우친 사람이죠. 일제시대 때 유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으로 가는 걸 막았어요.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열어놓은 창구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유학생들이 먼저 세계의 선진 사상의 흐름이나 이런 걸 거기서 깨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문제점들을 먼저 깨친 사람들이 동경에 유학하고 있던 학생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서를 읽고 드디어 우리도 제대로 된 나라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문명국으로 가자. 공화정을 수립하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모범을 취하여 신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워오는 우리 민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있을 줄을 믿노라. 이게 28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왕정을 되살리는 복벽적 국권 회복 운동. 복벽이라는 한자 단어가 어려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왕정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의병 전쟁은요, 왕정을 다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8 독립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3.1 운동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지금서부터 100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그 전쟁의 결과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1차 대전 때 2차 대전에는 일본이 졌죠. 1차 대전은 일본이 이겼어요. 근데 19년에 1월 18일, 1919년 1월 18일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요. 근데 1919년 한 해 전에 소위 볼셰비키 혁명, 그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그쪽에서는 세계 계급 혁명을 막 선동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축이 부딪힐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는 자유진영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공산혁명을 생각하는 쪽이 대두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파리 강화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강화 조건으로 내건 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걸었어요. 우리에겐 굉장히 희망에 찬 메시지예요. 근데 이걸 내건 이유가 뭐냐면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이 약소민족하고 제국주의적 진영 사이에 그 빈틈을 이용해서 세계혁명 전략으로 약소민족이 지배하던 식민지에서 계급혁명이 일어나게끔 하려는 적을 써서 민족 자결주의를 레닌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면 독일의 식민지, 패전국 식민지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민족 자결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볼셰비키 정권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결하기 위한 저거였지 다른 승전국의 식민지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희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거라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게 3.1 운동이에요. 근데 이 28 독립선에서는 성각했던 학생들이 먼저 그렇고 이 3.1 독립운동은 이 우리 거족 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족. 민족 전체라는 얘기예요. 그때 외친 게 뭐냐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주체로서 거듭나기를 바란 거죠. 이
독립선언서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인가,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인류적 양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등.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꿈이 그때 이미 나왔습니다. 자, 이 사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신문 기사에 기생들이 3.1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건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전국에. 이게 김향화라고 하는 분은 신문에 나와요. 수원 기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3.1운동 일어났을 때 단체로 검진받으려고 자해의원이라고 수원에 있거든요. 그쪽에 가다가 기생들 대열을 이끌고서 만세 시위에 동참해요. 그때 우리가 민족 성원 모두, 그러니까 최하층의 노류장화라는 얘기 있죠? 노류장화라는 건 뭐냐 하면 길거리 담장이나 옆에 있는 아무나 꺾을 수 있는 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노류장화까지, 기생들까지도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국민국가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상하이에 최초로 세워진 임시정부 청사예요. 옆에 잘 보면 태극기 달려있는 게 보입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게 3.1운동 난 지 한 달 뒤예요. 1919년 4월 10일 날 임시의정원이 구성됩니다. 이 임시의정원에는 이 3.1운동을 이끌었던 주역 중에서 보낸 대표들이 참여를 했고요. 러시아령에 우리 그 연해주 쪽에 있던 요즘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있죠. 그리고 중국에도 우리 동포들 있죠. 미주에도 동포들 있죠. 해외 각국의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4월 10일 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중국 상해 프랑스 조개지라는 건 치해복권 지역이에요. 프랑스 조개. 그러니까 프랑스가 치해복권을 누리는 지역에서 지금 우리 임시정부를 세우는 모임이 열렸고 거기에서 29명이 모였어요. 그때 모인 분들이 신익희, 이광수, 여운용 선생의 동생이에요. 조소항,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했어요. 뭘 논의를 했냐. 국가가 세워지면 뭐가 있어야죠? 헌법이 있어야죠. 이게 뭐냐면 임시헌장이에요. 임시헌장. 우리가 헌법의 기본이 될 걸 뭘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 이분들이 밤새워 토의해서 만든 게 임시헌장이에요. 자, 1조가 이거였어요.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게 1조예요. 자, 다시 28 독립선에서 민주공화제 얘기 나왔죠. 다시 황제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복병운동이 아니에요. 3조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하다. 자, 지금 우리 뭘 지향하죠? 우리 사회가 지금 여성가족부 있고 지금 그 가족청소년부로 바뀌었죠? 뭐예요? 남녀 동권, 양성평등. 그죠? 사실이요, 인권의 시대가 열린 게 근대예요. 서구에서 근대라는 건요, 산업혁명, 그러니까 굴뚝이 생겼어요. 그때 사람들은 뭘 요구했냐면 권리를 요구했어요. 근대 국민국가의 시대 때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의 권리예요. 남성 중에서도 부르주아지의 권리예요. 그때 여성들은 현모양처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다. 굉장히 선진적인 조약이에요. 남녀 동권 시대의 개막은 이미 1919년에 싹 텄다. 그만큼 연원이 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오래된 미래였어요. 이게 우리가 그 식민지 치하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이상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아직까지도 그 도정에 있다라는 거, 그 출발점이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요, 이런 원칙도 있어요. 5조에는요,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이건 뭐예요? 주권 재민의 원칙이 천명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얘기예요. 여자에게 투표권이 된 게 민주주의에 가장 앞섰던 영국도 우리가 8년에 50선거 치르죠. 그때 여성에게 투표권 다 갔죠. 그거 몇 년 전이었어요. 영국만 해도. 이때 우리 이미 그런 이상들을 다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요. 9조예요.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한다. 사형 폐지. 이때 이미 사형과 공창제 폐지와 같은 시대를 앞서가는 조항들도 생각했다라는 게 참 의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들의 꿈은 아까 오래된 미래라고 얘기했죠. 재헌헌법. 48년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할 때 재헌헌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을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 3.1운동을 정신을 계승한 거예요. 그리고 현행 헌법의 전문, 이거 87년 체제의 타협의 결과 전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문에 나온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후예가 아니라 3.1운동의 후예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의미가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민족이 다 일어났죠. 거저쪽이었어요. 우리가 깨어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게 3.1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한 민주공화국의 국가 형태와 임시 현장은 오늘 우리 시민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일치한다라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일본 대표단 숫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전국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대표단 임시정부에서 김규식 선생을 대표로 파견했어요. 파리에 갔어요. 입장이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대한인 국민회 대표로 미주에서 이승만이 파리로 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을 했어요. 거부됐어요. 미국이 안 내줬어요. 가지조차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전승국인 일본의 이익에 직결되는 우리 민족의 자결권, 즉 독립. 이거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났는데 김치국부터 먹은 게 된 거예요. 자, 파리 강화회의에서 있죠. 이동희 선생이 끝난 다음에 임시정부의 그 독립운동 노선이 바뀌어요. 말로 호소하고 평화롭게 호소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이동희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독립이 국제연맹의 요구에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최후 철혈주의로 해결되리라고 보는가? 1919년 11월 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동희는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에게 무장 독립투쟁의 개시를 통보해요.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 독립을 얘기했고 이때 이동희는 아니다. 이걸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파리 강화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힘으로 피 흘려서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안창호 선생님 있잖아요. 이 안창호 선생도 그 당시에는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력으로 찾아야 된다고. 안창호 선생은 평화적 시위만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평화적으로 계속하려는 방침을 고쳐 전쟁하려 하며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에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실력 양성론으로 바뀌기 전에. 그래서 나오게 되는 독립전쟁이 뭐냐면 홍범도 장군의 전투하고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에요. 1920년 독립전쟁론이 나온 다음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이 홍대장, 날라다니는 홍대장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홍범도가 28차례에 거쳐서 두만강을 넘어서 국내 진공장치를 펼쳐요. 그래가지고 일본 국경 수비대가 간도 출병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토벌하기 위해서 소위 독립군 토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넘어온 일본군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어지는 게 청산리 대첩이에요.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 장군하고 홍범도 장군하고 같이 싸워요. 그래서 그때 체코체 기관단청으로 구성해서 무기도 적었고요. 안개 낀 저 지형이나 저걸 이용해가지고 일본군을 엄청난 타격을 줘요. 그래서 이 사진은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김자진 장군이에요. 그리고 쭉 늘어서 있는 게 이제 그 부대예요. 기념사진이에요. 전승 기념사진. 그때 어떤 정가를 올렸냐 하면요. 임시정부 기관지가 독립신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그 독립신문에 보도된 게 김자진 씨 부하 600명과 홍범도 씨 부하 300명은 대소전투 10여 차례를 거쳐서 외병을 격살한 게 1200명이라고 보도해요. 약간 과장됐죠. 이렇게 되고 그때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전투가 있을 때 독립운동이 방법론이 둘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투쟁하고 외교독립. 그때 이승만 대통령 미주에서 이 무장투쟁만으로는 우리 힘으로 찾기가 어렵다. 이건 강대국들의 세력 판도가 바뀔 때 그거에 의존해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워싱턴 군축회의라는 게 일었어요. 워싱턴 군축회의는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과 영국이. 근데 이때 이승만이 제기한 논리는 뭐냐면 한국이 독립되어 일본을 견제하는 완충국 역할을 하게 독립시켜달라. 이 얘기였어요. 근데 입장조차 못했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통하는 논리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외교 독립론도 힘들었어요. 그죠? 사실 현실에서. 자, 무장투쟁론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슴에 벅차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우리가 자랑하는 독립운동 전쟁 2개예요. 그 이후에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 이후에 일제는 식민 통치를 위협하는 독립군을 소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만주로 투입합니다. 독립전쟁론 일제의 탄압 때문에 수그러들고요. 그때 쫓겨서 러시아령으로 간 부대들이 있어요. 독립군 부대가. 자, 이 홍범도 부대는 김자진 장군 부대는 저쪽으로 옮겼고요. 만주 쪽에서 이 홍범도 장군 부대는 연해주 쪽으로 갔어요.